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머니 남평희 씨, 이순영이 장남 전용규를 데리고 산에 들어가 토를 파고 함께 지냈으니 숨어 지냈죠. 왜냐하면 일단은 또 폐병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전봉준 장군 부인이고 아들이니까 걸리면 그냥 죽으니까. 1896년 18세가 되던 전용규가 도굴에 숨어 살다가 폐병으로 사망하였더라, 이런 얘기지. 전용현의 차남 전용현은 1882년에 아버지 전봉준과 어머니 남평희 씨 이순영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죠. 82년, 79년, 그러니까 3년 차이죠. 이모곤란이 일어났던 시기다. 그죠. 전용현을 대집에서 사용한 이름이었고, 그 이름이 뭐더라? 이름 전동일은 이제 그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을 이끌고던 1894년에 전용현은 형 전용규의 폐병 감염을 피해 누나 전성녀 집으로 들어갔고, 1895년에 아버지가 전봉준이 채용되었고, 누나 전성녀가 아버지 전봉준이 채용된 뒤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신변의 이익을 느끼고 동생 전용현의 이름을 전의천으로 바꿔 있답니다. 근데 호적에는 또 들려요. 동일이로 되어 있고, 이름을 전용현을 전의천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죠. 이름을 다 변성명을 했어요. 근데 성은 안 바꿔줬구만. 전옥년은 김옥년으로까지 바꿔주는데, 경화선사가. 그죠? 16살에 되던 1897년, 그러니까 16살, 15살에는 1896년. 그러니까 전용현은 도박비 때문에 전성녀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골패짝 화투짝. 그리고는 몇 년간을 잠적했는데 3년간 잠적했죠. 경화가 찾아낸 것이다. 경화가 전집사에게 서거를 보내고 몇 달이 지나자 어느 날 다시 경화에게 전용현으로부터 편지가 당도했는데, 그것은 용현이 다시 지난번 진주 매연정에서 안동 태동마을로 거처를 옮겼다는 내용으로, 진주는 매연정이고 그랬죠. 그죠? 안동은 태동마을이고, 내용으로 경화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며 당장 태동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하여 경화는 몇 년 만에 용현을 만나고 보니 3년 됐죠. 용현은 어느새 훌쩍 커버려 볼라볼 정도로 약간 13년이니까 16세의 일을 저지르고 20살에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삼촌 그동안 그리웠습니다. 오냐 용현아, 그동안 몰라보기 컸구나, 대견하구나. 용현은 삼촌을 오랜만에 만나 그만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경화는 어린 조카가 그동안 홀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린 조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거려 산집시켜줬다. 이제야 안심이 된 용현은 그동안에 겪은 일들을 소상히 밝히면서 신주에서 신분이 도출되는 번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원래 야반도주와 이곳으로 이동하였다고 그동안의 사정을 낱낱이 경화에게 고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사정. 그래야 경화는 이렇게 위험하게 이동하고 세상에 도출되어 죽임을 당하고 숨어 살 바에는 차라리 출가하였으니 될 것을 권하였으나, 그때 용현은 곧바로 대답을 펴자 경화는 더 이상은 권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이르고 태동마을에서 만났을 때 경화는 용현이 승려가 될 것을 권하였지만 그때 답을 못하다가 드디어 용현이 승려가 되는 길은 미친 짓 같고 거친 짓 같아 접고 마음을 다잡아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었다. 승려가 되는 길이 미친 짓이라고? 승려가 되는 길이 미친 짓이야? 미친 짓. 그래서 경원사가 이제 답을 주는 거죠. 뭐라고 답을 줬을까요? 염제득서에 가니 합산해 이후 시신금옥 학업 일신동 사면이라 반각득 길상례로다. 위지 조축하여 삼위에게 답하다. 요즘 바라건대 산과 바다를 합한 만큼이나 많은 양의 글을 빠르게 도독하는 것은, 요즘에 생각하건대, 경사가 이제 서가를 바꿔 대답하는 거죠. 산과 바다를 합한 만큼이나 많은 양의 글을 빠르게 도독한다. 스님, 뻥이죠. 많은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고,
몸은 금관자와 옥관자를 걸치기를 고대하고, 이건 뭐예요? 금관자 걸치고 옥관자 걸친다는 얘기는 출세했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를 하기를 고대하고, 공부는 매일매일 일신우일신, 일신우일신 좋죠? 공부는 매일매일 일신우일신하여 성현의 자리에 동석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성현의 자리에 같은 동반에서 오르기를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것은 동반하여, 그것은 뭐예요? 성현의 반열에 서서 동석에 오르기를 바라는 거. 그거는 동반해서 뭐를 각각 상서로운 좋은 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현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지만 벼슬자리도 얻는 거라, 동시에 둘 다 상서로운 일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자곤단 자길 장몽중 인연하여 장하반석 상허호로다. 무시곡 이이하니 시광야요 불광야요 염염도절기 제학지 이근학 이자위 이륙시 불방이니 하십분지 가야라. 이렇게 썼죠. 그래서 아까 성현의 자리에 동석이 된다면 더불어서 상서로운 일이 생긴다라고 해서 벼슬자리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경화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 스님 죽이 되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안 한대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면, 뭐를 이루면? 성현의 반열과 상서로운 벼슬자리에 이르면 단지 이것은 일장춘몽의 인간사 인연을 만드는 것이고, 상서로운 일이 생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뭐다?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의 인간사 인연을 만드는 거라, 뭐 그런 것 같아. 이놈의 뭐 인간사 인연은 왜 찌들찌들한지. 아이고. 그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반석 위에 길게 앉으면, 오 마이 갓. 반석 위에 길게 앉는 게 뭐죠? 참선을 오래 하는 거야, 앉아서. 에이? 반석 위에 길게 앉아.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짧게 앉으면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길게 앉아야 돼, 길게. 적어도 최소한 15시간은 앉아야지. 그러니까 길게 앉아 있어야지. 짧게 그냥 찔딱박딱 하면 다 깨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1시간하고 포선한다고 하이고 뭔 개소리.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앉아서 그 수행을, 참선을 길게 하면 이미 삼매에 들어서 거기에서 얻어서 이루어져야지, 이거 뭐 그냥 폰만 잡고 앉았다 들어갔다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반석 위에 어떻게 앉아야 돼? 길게 앉아야 된다니까. 경허사 참 잘 써요. 반석 위에서 길게 앉으면 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공은 뭘까요? 공을 이루는, 대돌로 성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깃털이 잘못 보였을 따름으로, 이것은 깃털이 잘못 보였을 따름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길게 앉으면 공을 이루는 건데, 그것이 그 아까 미친 짓이라 했잖아요. 미친 짓이다. 깃털이 잘못 보인 것 같다. 미친 짓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미친 짓인가요? 미친 짓이 아닌가요? 죽 노릇하는 게 미친 짓인 것 같아서 안 한대잖아. 근데 이것은 그건 잘못 보인 거다. 미친 짓인가요? 미친 짓이 아닌가요? 생각이 전도되고 끊어져서, 그대는 이미 학문에 그 뜻이 있으니 생각이 이미 전도돼 버렸어. 다 바뀌어 버렸어. 마음, 그 수행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끊어져 버려서 그대는 이미 학문에 그 뜻을 두어 버렸어. 그랬으니 근면과 그럴 바에는, 이런 얘기야. 그럴 바에는 근면과 학문. 와, 근면과 학문. 여러분 참 경화선사 참 잘도 쓰셔. 뭐만 있으면 돼? 근면. 근데 근면은 학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도 근면해야 돼. 근면이 최고예요. 달에 뭐 날마다 1분도 안 쉬고 일하는 이 왼수 같은 인간. 아이고, 근면을 넘어서서 저는 근면을 넘어서서 근근면 같아. 어쨌든
그 근면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수행에 몰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면과 학문 두 글자로서 하루 종일 내려놓지 않으면 오 마이 갓. 이제 네가 아까는 반석에 길게 앉아가지고 그거 돛 닦는 거 화두 잡는 거 못한다며? 그러면 근면과 학문해. 두 글자 에? 로서 하루 종일 내려놓지 말아야 돼. 뭐를? 근면 학문, 근면 학문이야. 경화사 참 그 어린 거시기한테 잘도 써줬어요. 하루 종일 내려놓지 않으면 충분히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아까 말했잖아. 상서로운 일이 생기고 성현의 동반에 쓰고 그 뭐지? 벼슬자리라도 쓰다 이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뭐 하면? 근면 학문 두 글자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놓으면 틀리지 뭐. 은근회마 여공수임이니 낙초불구 일일이다. 그래서 일일이 완전히 다 갖추지는 일일에서 있잖아요. 일일이 불구라니까 일일이 다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으나 내가 성심성의를 다하여 은근히 정도를 낮춰 지도하면 비록 두렵지만 여유를 가지고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마? 회마가 뭐예요? 회마가 회자가 알지자라고 했죠. 안다는 뜻의 회마.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안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내가 완전히는 갖추지 못했지만 내가 성심성의 다해서 정도 네 수준을 좀 낮춰서 지도하면 네가 비록 두렵지만 여유를 가지고 따라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 앞에의 질문은 뭘까요? 스님, 제가요 공부끈이 짧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두려움을 서간에 보냈겠지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안심을 시켜놓으라고 뭐라 그래요? 정도를 낮춰가지고 가리키면 본인이 비록 두렵기는 하겠지만 여유를 가지고 따라 들어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경화는 답서를 용현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 서두에는 삼위에게 답한다. 삼위에게 답하다가 뭐시여. 아이고 내가 이 삼위에게 답하다라는 걸 멍청하게 이걸 다 그냥 고지곧대로 알아듣고 삼위를 찾느라고 이 삼위 저 삼위 뭔 삼위 삼위 들었어요? 경화선사에게 삼위가 있다. 이거 참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뭔 소리, 이게 뭔 개소리를 하는지 학문과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이게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것은 풀리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걸 2012년도에 했더라면 모를 뻔했어요.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하니까 술술 풀리죠. 삼위에게 답하다 라고 하여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치 경화 자신의 제자인 것처럼 제자 이름도 없는 삼위에게라고 제목을 쓰고 있는 것이다. 삼위는 갓 들어온 동자로 출가 이전의 승려의 견습생이에요. 승려의 견습생이죠. 그러니까 막 들어온 애기 스님을 말하는 건데 경화는 용현을 일부러 삼위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 사기야? 트릭이죠. 위장으로 삼위라고 하는 것을 서로는 알고 있었다. 요즘 생각건데 산과 바다를 합한 만큼이나 많은 양의 그를 빠르게 터득한다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다. 그래서 그 후에 몸은 근간자와 억간자를 걸치기를 내가 고대하고 공부는 매일매일 신호일신나해서 성현의 자리에 동석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아주 근사하게 경화선사가 써주셨죠. 근데 그렇게 된 바에는 이제 경화선사는 진심으로 용현이가 이제 출세하기를 바라는 거죠. 경화는 진심으로 용현의 출세를 바라고 있다. 용현이 공부하는 데 있어 산과 바다를 합한 만큼이나 많은 양의 그를 빠르게 터득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는 산과 바다는 아주 산 넘어 물 건너면 아주 그냥 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외의 몸은 근간자, 억간자를 걸치기를 고대하고 공부는 매일매일 일신울시하여 성현의 자리에 동석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기쁨을 쓰고 있죠. 좋다 좋아. 이렇게 공부하여 성이 되는 것은 그것은 동반에서 각각 상서로운 좋은 일이 얻을 것이야. 그것은 바로 그냥 근간자와 억간자라는 것은 벼슬하게 되는 동반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야. 성현도 되고 또 벼슬자리를 근간자, 억간자를 걸치고 벼슬자리하는 동반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뭐더라? 는 것으로 용현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주 분이 덜 풀려서 우리 경화선사 승려되게 만들려고 스님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을 이루면 단지 그건 뭐더라? 근간자, 억간자는 일장춘몽이더라.
열장전명의 인간사 인연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하늘과 바다만큼 바다와 산만큼이나 많은 공부가 들은 만큼 그 상황에서 반석 위에 길게 앉아라. 반석 위에 길게 앉아. 가장 중요한 말은 길게 앉아라예요. 짧게 앉으면 안 돼요. 길게 앉으면 반드시 공을 이룬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해서 벼슬자가 오더라도 그것은 인간사의 인연법을 쌓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유, 우리 경화사 어떻게 봐 이렇게 잘하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기에는 인간사라고 하는 게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운도 있고 명예도 있고 보도 있고 막 하는데, 사실은 되돌아놓고 보면 다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늙고 병들고 다 필요 없어. 젊은 날에 했던 게 뭐가 최고야? 돛 닦는 게 최고지. 마음자리 하나 얻어가는 거. 왜? 내가 마음자리를 밝히고 나면은 생사여탈을 할 수 있고, 죽음의 임종에 임해서 공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두려움이 없고 걸림이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삶을 그러자면은 이생에 대한 그 보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생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참 딱하기도 한 게, 이러한 선인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 강의에 누가 하나 그거 올려놨더라고. 뭐라 하더라. 지나가다 우연히 들렸는데 이게 뭔 소리냐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너무 좀 딱하더라고. 근데 경어는 누구고 선사는 뭐니? 라고 해서 왕연자실하고 있다가 답을 다루려고 보니까 지웠더라고. 근데 이제 좀 씁쓸한 거 뭐냐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저는 미국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말이죠. 들으면 재밌잖아요. 인간 평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고, 공부가 가미된, 그리고 일단은 경어 대선사를 모른다는 건 슬픈 이야기고, 어쨌든 다시 그분이 좋은 인연을 맺어서 이 강의에 들어와가지고 뭐를 얻어가든,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소리만 빼고 잘 들어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인간살이의 인연법을 쌓을 뿐이고, 도를 닦아 대도를 성취하는 것이 그 최고의 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선승의 입장에서 용현에게 설득하고 있는 경어인 것이다. 과거의 경어는 용현에게 출가를 권한 바 있죠. 네? 싫어요! 그랬죠. 용현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출세기를 택해 공부하고 있다는 서간으로, 그거는 경어는 그것이라도 공부를 한다니 매우 반가웠어요. 미친 짓이라 안 한대잖아요. 미친 짓이라. 그거는 깃털을 잘못 보인 거다. 그게 무슨 말이야? 깃털이 화려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경원사가 이제 그 수행자의 길을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잘못 본 거고, 그거는 미친 짓인가요? 미친 짓이 아닌가요? 미친 짓이 같아서 안 한다잖아요. 어쨌든 전용현이는 승려의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보니까 그 참 인생사가 고해바다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 누구 하나 인생사에 편한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저도 분한 건, 내가 전생에 좀 잘못 살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복을 좀 질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을 짓는다 짓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었는데,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좀 많이 힘들구나, 경어선사도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경어선사도 뭐 개털이죠. 뭐 돈 10원 한 푼 없는 개털, 수행자로서만 삶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고, 저 역시도 그냥 수행자로만 일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어놓은 게 없나 봐. 어려워. 다시 한번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도를 닦는 최고의 길을 권하고 있어. 또 한번 끝까지 한번 권해보는 거지. 이것은 깃털이 잘못 보였을 따름으로, 그죠? 이게 겉보기에 미친 짓 같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미친 짓인가요? 미친 짓이 아닌가요? 생각이 이미, 용현이는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 미친 짓이라고 버렸으니까 돛 닦는 게 미친 짓이냐?
전도되고 끊어져 버려갖고 그대는 이미 학문의 그 뜻을 가둬렸어. 그럴 바에는 학문과 근면 두 글자를 써 하루 종일 내려놓지 말래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경화선사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용현은 승리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용현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승려가 되는 길은 미친 짓이 아니지만 그대의 생각이 이미 학문의 뜻을 둔 승려가 되는 길은 미친 짓. 미친 듯. 승려가 되는 길이 미친 짓이라고 하면 승려가 되기는 틀렸지 뭐. 시 아니지만 그대의 생각이 이미 학문의 뜻을 두었다가니 학문도 역시 하루 종일 학문에 몰두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란 말이야. 근면과 학문 두 자를 하루 종일 내려놓지 말라겠죠. 그러니까 승려가 되지 않을 바에는 그거라도 성공하라 이런 얘기요. 는 것을 지적하고는 선지시경하다. 일일이 내가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지만 일일이는 못 가르쳐준다. 근데 성심성의를 내가 해서 정도를 어떻게 낮춰서 가르치겠다. 스님 너무 공부가 높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두려워요. 뭐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수준을 낮춰서 가르칠게. 비록 두렵지만 여유를 가지고 따라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회마가 알겠는가? 이런 얘기지. 그리하여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용현에게 자신이 공부를 가르쳐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공부가 두렵다고 하는 용현에게 수준을 낮출게. 성심으로 시들게. 여유를 가지고 따라올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경화의 애정어린 성환이다. 애정어린. 우리 경화선사 어쩌다가 참말로 미치겠다 그제. 아이고, 그래서 경화선사가 자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나는 진간객이다. 세속과 사이에 껴있어 내가. 진국객이다. 절구통에 확 처박힌 것처럼 세속에 처박혀 있는 객이더라 이런 얘기야. 제2의에 떨어지는 것으로 수행자나 일일반인을 구제하기위해서 정도를 낮춰 말하는 제2의 문을 가리키거나, 제2의 저도 제1문 제2문이잖아요. 근데 정도를 낮춘다고 했으니까 문을 가리키는 것이나 도둑대 소굴에 들어감을 말함을 하천한 곳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선가에서는 퇴보 제2의 문은 안 좋은 거죠. 정도를 낮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향하에 떨어짐을 말함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걔가 출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가르친다는 얘기죠. 어렵다고 하니까. 3위 공부를, 먼 공부를, 출세 공부를. 그러나 여기에서 이 편지에서는 제2의문이 아니라 출가문이 아니니까 3위의 수준 정도를 봐서 공부를 지도할 때 수준을 좀 낮춰서 지도하면 곧 어렵지 않게 따라오지 않겠느냐 라고 하여 용인이 공부가 따라오지 들을까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경호가 자신이 직접 가르칠 때 수준에 맞게 가르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 라는 뜻으로 어린 조카 용인을 안심시키고 있는 내용의 애정 어린 서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호는 이 서간을 보내는 이 마음이 도이지 않아서 일부 시간 내서 이제 쫓아가. 안동 태동마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용현이가 진주의 매연정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그 진주가 거기라니까 진주 장로님 거기 계신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어디야 안동 태동마을로 이동을 하게 되죠. 안동 태동마을은 이제 경호선사가 소개한 곳. 용현을 만나러 안동 태동마을로 다시 데려가서 용현을 만나 공부의 기초와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한 후에 다시 헤어져서 돌아왔더라. 그리고 나서 또 몇 달이 지나다 다시 용현에게서 서간이 왔어요. 이렇게 보니 용현이 공부에 진전이 있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서간이 와서 경호는 이것을 읽고 대신 기뻐하면서 다시 어린 조카 용현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의 서간을 전집사에게 보내 용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덧붙여서 경호는 자신 있는 이곳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가기를 소망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자신 있는 이곳은 어디죠? 비안도. 비안도, 그래서 비안도에 와요. 사실은 비안도에 오고 천장에만해서 공부를 가르쳐라. 비안도 다녀가고, 그리하여 용현은 이곳 경화가 머무는 천장암으로 용현을 불러 공부를 시도하고 다시 용현과 함께 어디가 화양동에 거기 만동묘 있죠. 거기가 뭐냐면은 그 화양서원이 있어요. 저기 우암송실에. 다시 용현과 함께 화양동 계곡에 있는 우암송실에 만동묘를 찾아가서 용현이 용기를 가지고 공부에 벼슬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참배하고 용현을 돌려보냈더라. 왜냐면 우암송시열은 노론의 거두예요. 거두. 그 유생으로서 최고의 경지죠. 그러니까 이제 경화선사가 우리 집안에 이러한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너도 이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그
화양계곡만 동묘를 가고 또 그 해양서원에 이제 그 누구지 오암 송시열의 그 저기 사당에 이제 가서 또 참배를 하고 이런 걸 해요. 이것은 우리 송씨 집안 어르신 오암 송시열 선생이시다. 아, 네, 그렇군요. 경호는 용현에게 조선어 대학자요 철학자요 정치가인 오암 송시열 선생을 참배시키고 용현이 벼슬에 나아가기를 제시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에 그런 분이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거기에 시가 2편이나 있어요. 송시열은 도덕적 카리스마. 세요, 세. 도덕적 카리스마가 뭔지 아시죠?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생의 표본이죠. 문화국가의 방향을 잡은 선비로서 1607년에 출생하여 1689년 숙종 15년에 사망하였더라. 당시 17세기 중후반의 조선사회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막 같이 왔죠. 임진왜란은 1592년, 병자호란은 1600 후유증을 극복하고 조선제관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국가적 당위에 직면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결국 임금과 청이 명나라를 즉위하기 위해서 명나라의 동맹국인 조선을 먼저 친 것이고 그 양난의 결과는 조선의 황폐화와 명나라의 멸망 그리고 청나라를 중원에 주의되게 했으니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이었고 따라서 조선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남게 되었더라. 하여튼 조선이 이렇게 좀 그 중앙에서 서서 그 어떤 기틀을 잡고 움직이는 평범하지 않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조선이죠. 이 시기에 조선이 필요한 것은 강력한 국가 지도이념을 구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시대의 용화에 부한 인물이 바로 오암 송시열. 아주 그냥 거목이죠. 도론의 거목. 송시열은 충청북도 옥천군 아래짝가 구령촌 외가에서 태어났다. 본가는 은진이요 은진송시열. 이 아명은 성례이고 자는 영보이며 호는 우암 또는 우제다. 아버지는 사홍은 봉사 갑조이고 어머니는 선산곽씨로 송시열은 8세 때부터 진날과 더불어 양성으로 불리게 되는 송중길. 송중길이 또 이제 그 저기 가는 그 잡혀가죠. 이제 그 저기로 병자호란 때인가 집에 가서 함께 공부를 했고 12세 때부터는 아버지로부터 경목유교과 경목유교를 아시죠? 기묘록을 배웠다. 오암 송시열이 연산으로 가서 김장생 아시죠? 김장생도 거목이죠. 거목 그 노론의 거목인가? 과 제자가 된 것은 18세 때 한산희 씨와 혼인을 무렵이었다. 송시열은 김장생과 김집부자로부터 김장생의 아들이 김집이죠. 성리학과 예학을 공부하고 26세의 생원 씨는 일름 일량지위도라는 돈술로 장원급제를 했더라. 송중길은 송시열과 동문수학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정치적인 농부 행보를 같이 하는 동반자에 그랬다. 송시열은 28세 때인 1635년에 인조의 차남인 복림대군의 사부가 되었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뭐지? 가시가 그러니까 그 왕자의 사부가 되었더라. 그러나 송시열과 복림대군의 사제지간에 돈독한 유대는 1년 뒤인 병자호란으로 해서 일단 끊어졌어. 복림대군이 잡혀가죠. 중국으로. 예. 복림대군과 형인 소현세자가 함께 인들로 잡혀가요. 청의 수도시 명으로 가고 송시열은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3년 동안 송시열은 좌에 묻혀서 학문에만 몰두하고 복림대군은 청에게 온갖 선물을 당하며 절치부심해서 마침내 청이 중원을 장악함으로써 인질에서 풀려난 복림대군은 인조의 들을 이어 왕이 오르더라. 이렇게 송씨 집안의 인물로 송시열을 참배한 경우는 용현을 데려보내고 다시 기대반 걱정반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잘할까? 과연 얘가 나 없이도 잘할까? 공부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경호 자신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각각 시시각각으로 반가운 소식을 듣고 경호는 다시 붓을 잡고 용현에게 서간을 받았더라. 서산 부속사에서 범어사로 데려가는 중도에서 전 집사를 만나고 서산 부속사에서 범어사로 데려가니까 벌써 이게 1898년이잖아요. 그 우성을 주제가 불렀으니까 중도에서 전 집사를 만나고 즉석에서 세간의 돈을 배에 잠시 타보라고 있는 것이다. 경호선사는 그 자기가 전봉준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냥 완전히 속여갖고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화양동 일별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